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겁니다.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주차장법. 이것이 사업의 승패를 가릅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도로에 대한 것도 배웠습니다. 또 뭘 배웠죠?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배웠어요. 자, 오늘 배우게 되시는 용도 지역과 주차장법을 이해를 하시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설계 개요 보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다가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이걸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흔히 말하는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땅을 계약하기 전에 이걸 사서 내가 얼마 정도 남을지, 수익률은 얼마나 될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실패할 일이 없어요. 비교적 내가 통제 가능하게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려고 하면 오늘 배우시게 될 용도 지역과 주차장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은 사실 되게 복잡해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강에서 20강 정도 될 정도로 양이 많은데, 오늘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만 아주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의 승패를 가르는 용도 지역.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요,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건물의 이제 규모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는 그 용도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매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땅을 사야 돈이 될까요?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어서 매각을 하시든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땅을 사야 돼요. 자, 서울에서는 빈 땅은 없죠. 여기서 땅이라는 표현은 오래된 단독이나 다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사서 철거하고 짓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돈이 될까요? 네, 새로 신축할 건물의 가치가 결국 이 땅의 가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후 건물, 여러분들이 살려는 그 노후주택의 가치는요, 이걸 철거하고 신축할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지냐가 바로 땅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 건물의 가치, 이렇게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동네에 가보시면 이렇게 신축 빌라, 분양 이런 프레임카드 보신 적 있죠? 네, 바로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다세대 주택 10세대가 지어진다고 볼게요. 10세대 방 2개짜리 투룸. 근데 이게 지역에 봤더니 인근에서 분양한 것들의 평균 시세가 하나당 3억이라고 볼게요. 3억. 그러면 10세대 곱하기 3억이면 총 얼마죠? 이걸 다 분양하면 네, 30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축 건물의 이제 가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사는데 10억이 들어갔고 건물을 짓는데 10억이 들어가면 총 내가 들어간 돈이 20억이죠. 근데 10세대를 지어서 30억이 되면 내가 들어간 돈은 20억인데 다 팔고 났을 때 30억이면 1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건물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양이나 매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지어질 수 있는 세대수, 그리고 세대당 분양 가격을 정하면 딱 매출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신축 건물의 가치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용도 지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용도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요, 용도 지구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네, 용도 구역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이 용도 지역은 토지에 다 적용이 되는데 토지의 어떤 규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용도 지구는 총 26개 지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개 구역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와 건물의 어떤 행위를 제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바로 이제 이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하기는요, 저번에 배우셨죠? 여기 보면 자, 도시 지역의 제1종 주거 지역, 지역에 나오죠. 또 고도 지구, 지구도 있어요. 자연경관 지구. 또 뭐가 있었죠? 구역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요, 반드시 지역이 딱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구나 구역은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땅인지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 즉 건폐율, 용적률, 또 건축물의 종류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쉽게 내 땅이 어떤 지역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국 건물을 크게 높게 지을 수 있다면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용도 지역입니다. 이 용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건폐율과 용적률이 규정이 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무슨 용도 지역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건축물의 종류도 지정이 돼요. 이렇게 용도 지역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용도 지역을 사느냐 또 갖고 있냐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용도 지역입니다. 또 이전에 배웠던 일조권 사선 제한, 갖고 있는 땅이 북쪽 도로 땅을 갖고 있으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들받기 때문에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네, 당연한 거지만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도 이제 규모가 결정되고요. 또 중요한 똑같은 평형이라 할지라도 땅의 모양에 따라서도 규모가 좀 달라집니다. 또 여러분이 배우셨던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죠. 막다른 도로 그때 배우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35m가 넘는 막다른 도로에 끼인 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 만약 폭이 6m가 안 된다고 하면 도로 때문에 내 땅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 그때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5가지라고 보면 된다. 그 중에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용도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네, 용도 지역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용도 지역은 정확히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를 정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줍니다. 내가 어떤 용도 지역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이제 제한하기 위한 게 이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서 건물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용도 지역은 4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도시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또 자연환경 보존 지역, 또 농림 지역, 또 관리 지역.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게 되는 용도 지역은 대부분 이제 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도시 지역은요, 또 4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해요? 녹지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주거 지역. 이렇게 도시 지역은 또 4개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게 될 용도 지역은 대체로 어딜까요? 네, 바로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상업 지역에도 할 일이 있겠지만 규모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용도 지역은 거의 99%가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주거 지역은요, 또 6개로 나뉘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종, 2종이 있고, 또 1, 2, 3종이 있는데, 이건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전용이냐, 일반이냐의 차이죠. 여기는 전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 준주거 지역이 있죠. 그래서 주거 지역의 종류는 총 6개입니다. 자, 이렇게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그거에 의해서 뭐가 정해지냐면요,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요. 자, 여기 보시면 건폐율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데, 건물의 높이, 이제 규모를 결정하는 건 이제 용적률이죠.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 2종은 120%, 그 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400%. 자,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갈수록 용적률이 커지죠. 자, 용적률이 커진다는 의미는 이쪽으로 갈수록 똑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땅의 가격이 더 비싸게 됩니다. 왜? 건물을 더 높이 규모 있게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이 딱 정해지면요, 건물의 규모, 즉 용적률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게 될 땅은요, 대체로 요 일반,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제3종 주거지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될 것은 요 3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용도 지역이 정의되면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진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정해지는데 그 종류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곳에 시, 군, 읍, 동의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하신 건축물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뭐 지을 수 있는지 여기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배웠고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용도 지역은 제1종,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거의 다 하시게 될 겁니다.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준주거 지역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일반 주거 지역 1, 2, 3종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릴 주차장법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업의 승패를 가리게 돼요. 내가 주차장을 한 대 더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주차장 보셨죠? 다 그림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큰 주차장을 할 거 아니고 대체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주택가 가보시면 이런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새로 짓는 것도 이렇게 1층에 주차장들이 있죠. 네, 필로티 구조로 돼서 이렇게 주차장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근데 내가 마음대로 막 주차 대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차장 법에 의해서 내 건물의 종류 또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주차장이 사업의 승패를 결정을 할까요? 왜냐하면요, 내가 주차장을 확보한 것만큼 몇 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가 결정이 돼요. 세대수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중요한 주차 대수 변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내가 어떤 건축물을 하느냐, 다가구냐, 다중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 이렇게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주차대수에 관련된 법이 다르고요. 또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즉, 이 주차대수는 몇 대를 확보해야 되냐, 이거는요, 내가 지으려는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면적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 지자체, 예를 들어서 대구, 부산, 서울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땅은 네모네요. 그리고 이쪽 땅은 부정형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땅의 크기는 여기도 70평이고 여기도 70평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주차를 설계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똑바로 된 땅이 유리하죠. 똑같은 70평인데 여기는 주차가 7대가 설계가 되고 여기는 6대가 나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땅의 모양이 반듯하면 주차를 설계할 때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땅의 모양이 똑같은 70평이라 할지라도 부정형으로 생기게 되면 주차 대수를 설계하는데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한 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여기는 똑같은 70평인데 7대, 여기는 70평인데 6대. 뭐 한 대 정도 차이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요, 이 주차 대수의 한 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주차 대수 한 대면 이따 뒤에서 한번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한 12평짜리 투룸 있잖아요. 이것을 2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등포에서 예를 들면 요 정도 12평 정도 되는 것들이 신축이 하나당 한 3억 5천 내외 정도 해요. 이 주차 한 대면 요걸 2개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2세대면 어떻게 되죠? 7억. 네. 주차 한 대를 더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7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주차장법 정말 사업의 승패를 가르는 그 아까 한 대 때문에 서울 같은 데, 영등포 같은 데는 7억이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주차장법이 작년 3월, 2019년 3월에 더 엄격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자, 원래는요, 주차가 이렇게 보시면 차 한 대 들어가는 면적이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전에는 개정 전에는 세로는 5m, 요 가로 짧은 쪽은 2.3m가 이 주차가 한 대 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요 공간을 마련하면 주차를 법적으로 한 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2.3m에서 2.5m로. 그래서 여기 요 2.3m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큰 이렇게 해서 한 2.5m, 세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더 커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원래는 2.3m에서 2.5m가 되면 한 20cm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 주차 하나당 거리니까 2대면 40cm, 3대면 60cm.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차장 폭이 기존보다 20cm 더 늘어. 건물주, 원룸수 줄어 수익이 안 나.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요, 서울경제신문에 나왔던 건데
서울 강동구 송내동에 빌라를 지으려던 이제 건축주가 있었는데요. 건물 짓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 이 주차장법 강화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주차장법 강화로 20cm가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원룸이 2개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딱 그겁니다. 주차 대수가 이것 때문에 한 대를 더 못 넣은 거예요. 그에서 2-3대 정도가 더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업성이 없어서 짓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땅을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서울시의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네,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표예요.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지자체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서울시 기준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뭐 시설물 아까 그랬죠. 주차장에 대한 그 숫자는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설물,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고 이쪽은 이제 면적에 따른 설치 기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위락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뭐 요양병원, 뭐 등등등 많은 것도 있어요. 골프장, 수련시설, 창고시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을 것은 단독주택 중에 이제 다주택 같은 경우를 많이 지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뭐 여러분들 이제 상가주택 하면 다가구하고 상가하고 같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또 다세대하고 상가하고도 같이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가는 대체로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요,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주차한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1층은 134 회배고 2층도 134 회배고 3층도 134 회배면 주차가 몇 대 필요하죠? 네, 3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제곱미터당 주차 한 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생 건물을 지으면 내가 총 사용할 연면적 나누기 134제곱미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주차 대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요, 단독주택. 여기서 다가구 주택은 이제 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지어서 편히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단독주택은 대체로 다중주택을 지으실 거예요. 원룸 건물이라고 하죠. 자, 서울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시설면적 50에서 150 이하는요 주차한대요. 그러면 5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50회배보다 작으면 주차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협소주택, 소형 건축물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50제곱미터보다 작아서 주차장이 한 대도 안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자, 그래서 150 이하까지는 주차 한 대, 그 다음에 150을 초과할 때는요 100제곱미터당 주차 한 대가 이 다주택의 규정이에요. 좀 복잡하죠.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뒤에서 다주택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주차대수가 들어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지을 것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들이죠. 자, 이것은 서울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30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주택으로 쓰이는 전용 면적이 30회배라고 하죠. 30제곱미터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 대수가 0.5대입니다. 세대당. 그럼 만약에 내가 10세대를 지은다고 하면 주차 몇 대 필요한 거죠? 네, 5대가만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한 세대당 0.5대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으려는 다가구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이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보다 작으면 주차 대수는 세대당 0.5대.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세대를 지은다 하면 주차 5대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0보다 크고 60제곱미터보다 작으면 이때는 세대당 0.8대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10세대를 지은다 하면 주차 몇 대 필요하죠? 네, 세대당 0.8대니까 8대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으려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이 60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보다 크면 세대당 한 대입니다. 그러면 내가 10세대를 지으면 몇 개 필요하죠?
주차가? 네, 10대 필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세대수는 10개씩 똑같은데 내가 전용 면적이 30보다 작으냐, 30보다 크고 60보다 작으냐, 60보다 크냐에 따라서 5대, 8대, 10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30보다 작으면 세대당 0.5대예요. 가장 적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요, 이런 빌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대체로 다 요 사이즈로 짓고 있습니다. 열의 아홉은요, 요 사이즈로 짓게 돼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가하고, 그죠? 근생시설하고 단독주택하고 섞여져 있는 그런 건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상가주택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1층, 2층 상가는 이제 근생상가고 요 맨 위에 조그만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 주차가 몇 대 들어갈까? 이렇게 내가 만약 진다고 하면, 자, 서울시의 기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1층도 100제곱미터, 2층도 100, 3층도 100제곱미터. 그러면 총 300제곱미터죠. 자, 앞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서울시 같은 경우 몇 제곱미터는 주차한다고 그랬죠? 네. 134제곱미터당 주차한대요. 그러면 요 300을 134로 나누면 2.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앞에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100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60을 100으로 나누면 0.6대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2.8대가 되죠. 그래서 주차가 이렇게 할 때는 이제 3대가 필요한 겁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4층짜리 건물이에요. 1층은 근생상가고 2층, 3층, 4층은 다 가구주택입니다. 여러분들 택지지구에 가면 대체로 상가주택이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주차가 몇 대 필요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2층하고 3층은요, 한 층에 3개 세대씩 있어요. 그런데 전용 면적이 29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앞에서 배우셨죠? 다가구 주택의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보다 작으면 세대당 주차가 몇 대 필요하다 그랬죠? 네, 0.5대가 필요합니다. 0.5대, 0.5대. 그럼 이제 곱해주면 여기는 1.5대가 필요하고 여기도 1.5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4층은 좀 달라요. 4층은 좀 큽니다. 55제곱미터예요. 한 세대의 전용 면적이 55제곱미터.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게 있죠? 네, 30보다 크고 60보다 작으면 세대당 주차가 몇 대 들어간다 그랬죠? 네, 0.8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세대 곱하기 0.8대 하면 1.6대. 그럼 이걸 다 더하면 4.6이죠. 자,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요, 소수점 이상은 다 올림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5대가 되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이제 근생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근생상가. 자, 이게 1층이 이제 160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160입니다. 네, 160. 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네, 134제곱미터당 주차한대요. 그러면 160 나누기 134를 하면 1.2대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근생상가는요, 4, 4, 5입을 해서 5보다 작으면 그냥 소수점을 옮는 걸로 하고요. 5보다 크면 올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4, 4, 5입에서 1.2대니까 이건 주차 한 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대 플러스 한 대를 더하면 총 필요한 건 주차 6대. 네.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주차 6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요, 용도 지역과 주차장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골라야 되냐. 자, 여러분들의 하려는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분양을 할지, 또 임대 사업을 할지, 원룸으로 할지, 투룸으로 할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목적과 또 내가 지으려는 건축물, 여러분들이 지으려는 게 다세대일 수도 있고, 또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 또 다중주택일 수도 있어요. 상가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용도 지역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을 지을 건데 비싼 땅인 상업지역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은 4개씩밖에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으려는 건축물, 종류, 또 여러분들 목적에 맞는 그런 최적화된 용도 지역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아까 뭐라 했죠? 처음에 대체로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걸 할 때 어느 정도 규모, 또 어떤 용도 지역을 하면 좋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용도 지역, 그다음에 주차장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렵죠? 네, 한 번 더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아시면
다음 시간에 할 건축 설계 개요를 보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업을 했을 때 얼마가 남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 조금 어렵지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